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이유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내 자산을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모두 5분 안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6월 기준 한국 소비자 물가가 2.7%로 점점 안정이 되고 있다 발표를 보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가 지금 안정이 되었나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당장 2년 전의 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만 원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체감이 될 정도로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라는 건데,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내렸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도 4연속 금리 동결이다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3.5%에서 3.2가 아니라 3.75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이번 미국의 금리 발표에서 한 단계 상승이 나온다면은 우리도 주저없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하반기쯤은 되어야 이 금리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일 난 거는 한국의 심각한 가계부채이죠. 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지금 국제금융협회 부채 비율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조정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역전세, 새마을 금고 사태들도 터지고 있죠. 이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후년까지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가장 높다라는 거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 소득으로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가를 찍었던 21년 9월, 이때 계약을 했던 2년 만기가 올해 9월이죠. 당연 2년 사이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IMF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4번이나 낮췄었고요.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를 했지만 당장 이번 9월부터 문제가 시작일 거라는 예측에도 정부에서는 빚을 빚으로 결국 개인이 이 빚 등을 또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은 걸까요?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을까요? 코로나 시즌에 분명히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 당연했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이며 이를 충분히 예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 정부는 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한국은행의 입장은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이 말은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이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늘리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활발하게 너무 쉽게 빌려줬다라는 거고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방송에서도 유행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게 되죠. 은행은 최근에 수익률 파티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직원들에게 성과금마저 지급을 했었고요. 이러는 사이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수직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어렵지 않다. 빚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유튜브 방송이나 지금 싹 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죠. 21년 말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 OECD 34개국 국가 중에 6위고요. 전세 보증금을 포함을 하면은 이 가계부채 비율은 303.7%까지 올라갑니다. 이 위험성의 가계부채는 대한민국에게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주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든 간에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다라는 거고요. 절대로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그건 사기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에 이제 아파트 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뜯어말린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곽광을 받는 종목이더라도 B2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종목은 투기성으로 투자로 오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게 어떤 투자든 말이죠. 방송 날짜는 오늘 26일로 미국 FOMC가 내일
당장 내일인데,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라도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면 한국은 주저없이 금리를 올려야 할 겁니다. 즉, 내 월급, 내 자산은 그대로인데 다른 상대적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월에 지출하는 금액이 0.5배에서 2배 가까이 오를 거고요. 이 말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월급이 0.5배에서 2배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강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내후년 말쯤 되어야 점점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항상 저는 외환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 달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달러를 팔아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샀었고요. 이에 엄청난 수익을 냈던 전략들, 달러 적금이나 달러 보험,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외환 거래의 하루 거래 금액은 8천조 원 이상입니다. 국내 코스피 거래대금이 많아야 20조 원인데 이미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앞전에 NC소프트 대표 김택진 대표가 13년도에 일본 엔화 외환 거래로 1,500억을 벌었던 방법, 그리고 마진 거래라는 외환 거래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옮겨간 이유, 앞에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꼭 시청을 한번 해보길 바라겠고요. 원화에 대한 해증 전략인 금달러로 최근 2달에 21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방에서 모든 분들께 무료로 투명하게 오픈 드렸고요.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정말 10원 한 장 달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요.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선생이었습니다.